거세 경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거세 경제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안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네, 또 안 하면 또 너무 날로 드시는 배임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너무 날로 드시는 거죠. 정말 소소한 거 잘 되긴 하는데 그래봤자 뭐 별로 먹을 거 없는 그런 시장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야,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작가님이 그 엔진 얘기했잖아요. 엔진 얘기하고 제가 이제 조선주의 그 전에도 이미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건 파악하고 있었어요. 현대미포조선. 이 썩으로 여기에서 이쯤에서 이제 여기서 치마라서 반등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빼고 반등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리 말아 올리고 슬슬 말아 올리고 있죠. 다른 애들도 조금씩 들어옵니다. 삼성도. 그래서 지금 그 엔진 선박 관련해서는요. 큰 들어옵니다. 거는 좀 뒤에 움직이고 엔진 관련한 중소 업체들도 꽤 있어요. 이런 대형 엔진 말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발전용 엔진이나 이런 거 하는 데들도 꽤 있거든요. 요런 쪽부터 아마 움직여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무거운 애들은 맨 마지막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조선 관련된 수주 증량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엄청난 상산하고 군함을 새로 만들 계획들을 전 세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중장기 투자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이 좀 괜찮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중공업 어디였지? 현대중공업이었나? 현대중공업 여기에서는 딱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HSD 엔진도 조금씩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들어오는 게 보여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들어왔던 건 현대중공업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왔어요. 뭐 여기가 대장주니까 수급이 모이겠지만 최근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니까 네. 그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진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으는 거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럼 뭐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너무 화려하잖아.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종목은 K푸드예요. K푸드. K푸드. 사실 이게 알게 모르게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온 게 K푸드 수출입니다. 수출. 신고가 같습니다. 대부분 농심이나 신고가 같죠? 그 다음에 삼양. 그런데 이제 이게 몇 개 안 돼요. 왜냐면 해외 수출하거나 현지에 공장을 차릴 수가 있어야 K푸드가 되는 거. K푸드 이게 관련된 수출액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지. 중소업체는 이게 영향을 별로 안 미치는 건데 아무튼 이게 꾸준하게 계속 상승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률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 합쳐서 100억 달러, 약 한 15조 원까지 이제 수출액을 늘린 거거든요. 이게 전체 매출이 아니고 수출액을 그 정도 늘린 거예요. 근데 이 수출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여기서 만들어 보낸 것보다는 현지에다가 공장을 설비를 해가지고 또는 그쪽에 유통 설비를 해갖고 그거를 통해갖고 매출을 늘린 거야. 이게 지난 2년 동안은 어찌 보면 연습이었던 거지. 이걸 어느 정도 이제 초기 투자한 데 대한 유통망과 생산망을 점검하는 수준이었다고 치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올해 상반기 지나고 나서는 본격적인 수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야. 이제 근데 그래봤자 15조 아니야. 그래서 이따위 건 K9 자주포 50대 물량도 안 되는 거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가는 또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주가는 이게 제가 오리온을 작년 12월인가 말씀드렸고 12만 원인가? 그때 얘기했는데 이게 전쟁 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날 때 저 바닥에 샀어야죠. 근데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전 이 12여기에서 그 인플레이션 시기에 식품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때 드린 거예요. 12만 원. 당연히 신고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전쟁이 나버렸네? 야, 진짜. 그래서 올해가 더더욱이 식품 수출의 강세인 게 작년 올해 흉년 든다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료비 상승에 의한 수출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폭이 1, 2%가 아니야.
거의 10%대. 10%에서 30%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이 식료품의 가공식품에 관한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오를 거예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나라 안에 내부적으로 소비되는 건 워낙 그 내수의 영향이 많지만 수출가에서 이 정도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마진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큰 실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식을 좀 우리가 교양을 쌓자면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에 농식품, 농산물에 관련된 수출 비중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80%, 나머지 20% 정도가 수산식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산물 가공품이 많은데 특히나 쌀 관련 가공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쌀과자하고 라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햇반하고 라면이 제일 잘 팔린다 수출하는 우리나라 상품 중 효자 상품이다. 삼양식품이랑 농심이 라면을 그렇게 많이 팔았다고. 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이제 업체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쌀 관련된 식품은 이제 건강기능성 식품,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국하고 유럽에서만 20% 이상씩 성장을 했고, 올해는 더 많이 성장을 할 거예요. 올해 한류가 더 기성이니까.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완전히 우리 밭이죠. 특히 러시아.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과일 종류 안에서는 한국산 배가, 북미하고 동아시아 시장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사과라든지, 한국산 사과라든지, 딸기는 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갈 건데, 특히 이런 과일류들, 식품류들에 대한 수출은 이제 앞으로 거의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스마트팜의 형태로 진화돼 갖고 수출하는 걸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딸기를 직접 생산해 갖고 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온도, 습도, 토양 환경을 재현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 레시피인 거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 유지하고 거기에 일조량을 조절해 가면서 어느 토양에 어느 정도 수분을 줘서 딸기를 키우게 되면 남의 나라 가서 키우는데도 한국에서 키우는 거랑 똑같이 맛이 날 수 있는 일종의 스마트팜의 레시피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안에서 외국에서 막 갖고 와서 방역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딸기가 그쪽 농장에서 나는 딸기랑 똑같은 맛과 품질이 되게끔 할 수 있게끔 이런 스마트팜 레시피 공장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류가지만 이것도 식품 수출의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는데 이제 주로 쓰이는 게 배지를 비롯한 생산시설, 스마트팜 관련된 부품이라 그래야 되나? 그와 관련된 소재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하반기 때는 영향을 볼 것이고, 이제 실물 수출은 가공 아니면 점점 더 줄어간다. 특히나 수산물에 관한 수산물 가공, 우리가 이제 김이나 이런 거 한때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하반기에는 대폭 줄 것이다. 후쿠시마 오픈되면. 대신에 김치, 아까 얘기한 쌀 가공, 그 다음에 라면 이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지 않지만 수산식품 중에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참치 통조림입니다. 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치 생산이 요게 이제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통해 가지고 엄청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요런 종류의 제품들이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업체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앞으로 농수식산품이 그대로 팔려나가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대려 스마트팜이나 농사 기자재,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동물용 사료입니다. 난 잘 몰랐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물 사료가 지금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펫푸드 전문 회사를 하나 알고 있었는데, 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니, 하림이나 이런 데 다 펫푸드를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식품 회사들이 식가공품에서,
K푸드형 펫푸드로 정환을 하고 있고,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들 있잖아요. 예방접종 해주는 뭐 그러니까 백신부터 거기가 시작해갖고 어디였지? 요런 쪽이 올해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15%에서 20% 정도씩 수출량이 늘어날 거고, 수출 금액은 매년 30% 이상씩 지금 당분간 이 흉년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기상 이벤트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빛을 볼 걸로 보여요. 가장 크게 빛을 볼 업체 4군데만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이죠. 특히 얘네들이 이제 만두로 비비고 시리즈로 해갖고 이미 이 북미 시장을 사실상 점령을 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인 거고요. 주가는 작살났네요. 주가는 앞으로 많이 떨어진 것도 나아지겠죠. 아니네. 그래서 이 비비고 관련한 만두 치킨 제품들이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멕시코, 중남미 이쪽으로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산 라인들을 점점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돈 들여서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LA 레이커스랑 뭣도 하고, 뭐 코스트코나 이런 쪽에도 납품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으면서 만두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만들 것이다. 현재도 미국 시장 1위인데 지금 그 1위가 갖고 있는 점유율들을 엄청나게 높여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CJ가 제일 좋을 거고요. 김치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인기를 끌고 있고, 그 김치로 재미를 봤던 데가 이제 대상이거든요. 종갓집 김치 하는 대상이었는데, 대상이 이 수출액이 올해 최초로 이제 1억 달러에 당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한국적인 맛만 갖고 대부분 이제 많이 했었고, 주로 수출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미주와 유럽 쪽에서 새로운 주문들이 늘고 있고, 그런 쪽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맛이라든지 뭐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갖고, 이게 기존의 김치에 끼워 팔기식으로 시장을 지금 확대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치만으로 갖고 1억 불을 넘게 수출할 수 있게 된다고 치면 일종의 이제 손익분기가 넘는 거고요. 그 손익분기를 넘기는 시점에서 현지 생산 공장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현지에 있는 배추나 야채로 갖고 그 맛을 완벽하게 한국적인 맛을 흉내를 못 내니까 현지인의 입맛에 만든 현지형 상품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김치도 해외 생산 기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LA라든지 기존의 미주에 있는 공장들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의 한국맛 김치하고 섞여져 있는 김치들을 올려가면서 매출을 강화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뉴욕 광고, 어디죠? 그 뉴욕 중심의 그 광고 탑, 그 삼거리 큰 거 있잖아. 타임스퀘어 그 가든에 있는 거. 그쪽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김치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좀 돈이 벌린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은 이제 농심입니다. 농심이 미국 공장 2공장을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 두 번째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연간 생산량을 8억 5천 개까지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신라면 갖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라면 매출이 수출과 내수를 합쳐서 1조 원을 돌파를 했다 그래요, 이제. 좋겠다, 이 새끼들은 돈 잘 벌어서. 그래서, 근데 문제는 면은 현지에서 만들고, 스프는 국내에서 만드는데, 그걸 이제 해갖고 따로 보내갖고 소분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평택에 있는 이성열 대표가 고발하겠다고 맨날 협박을 하고 있죠. 농약 들어있는 중국산 농산물 써갖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았어. 일부 농약 검출이 돼가지고 성분 검사 안 해서.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은 바꿨겠죠. 아직도 또 검출되면 미국에서 이제 장사 끝이니까.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데만 한 4, 5년 걸렸어요. 농심이 그 이미지 벗는데. 그래서
이 공장까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 안에 그동안 일본 라면이나 베트남 이런 동남아 라면들이 차지하던 지위들을 농심이 땡겨오는데 첫 번째 원년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로 월마트하고 손을 잡았대요. 그래서 월마트를 통해 가지고 한국 라면을 집중적으로 배포를 할 거고, 멕시코 또 매운맛 좋아하잖아요. 멕시코 지역, 중남미 지역에도 4억 달러가 넘는 시장을 신규로 개척을 하겠다라고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에 불닭볶음면 잘 팔리겠는데요? 맞아. 방금 얘기한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은 베트남이나 인도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이 짜파구리 때문에 짜파게티 이런 한류 마케팅에 덕을 보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이쪽도 상당한 매출 진전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원 F&B인데요. 동원 F&B는 이제 아까 얘기한 참치로 갖고 짭짤하게 만들고도 있는데, 동원 F&B에서 떡볶이의 신이라는 제품이 있대요. 얘가 이제 밀키트 형태가 돼가지고 이 미국, 일본, 코스트코 이런 데서 팔리고 있고,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 오세아니아까지, 그러니까 참치 팔면서 이걸 아마 세트로 같이 밀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20종이나 있대. 뭐 국물 떡볶이, 즉석 떡볶이, 뭐 컵 떡볶이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쌀로 갖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00%. 그래서 정부 지원 받는 부분도 크고, 매출이 일어났을 때의 영향력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인가 봐. 이게 나름 애국 한류 브랜드로 이 제품이 뜨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새로운 얼마나 매출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기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만원 떡볶이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중국 쪽에서 제안을 받고는 있는데, 일단 뭐 유통 라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중국을 한번 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네요. 우리가 이제 이뻐하는 기업 오뚜기는 중국 강서성하고 베트남에서 제가 또 한 발을 또 담그지 않았겠습니까? 베트남에서 시장 확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안에서 오뚜기의 인기는 엄청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오뚜기 뭐 진라면뿐만 아니라 카레, 각종 차들, 소스, 케첩 같은 거죠. 그리고 피자, 핫도그 이런 냉동 제품까지 지금 베트남 안에서의 오뚜기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특히나 케첩하고 마요네즈 시장은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오뚜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간 걸로는 이미 충분히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남아 자체를 먹겠다고 오뚜기가 거기에서 열대 과일을 활용한 이 가공식품들, 음료나 뭐 이런 식품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동남아 시장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삼성전자 박림공장 거기 방문을 하러 가다가 거기 오뚜기 공장이 있는 거야.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나 이게 뭐 이렇게 베트남에다 크게 지어놨지 했는데, 거기에서 진라면, 열라면, 뭐 라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베트남 현지하고 중국 북부까지, 중국 동부, 중앙아시아까지 시장 확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만 매출을 30% 이상을 올렸고 올해는 5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게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국내 내수 시장이 치열하니까. 근데 베트남에서는 1, 2년 안에 베트남 식품 분야에서는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뚜기 주가가 140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갔었네요. 이게 야, 3분의 1 토막이 났네. 그러니까 지금은 겁나 싼 거예요, 여러분. 저 오뚜기. 그러니까 밸류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식 자체가 시가총액은 얼마 안 돼요. 1조 7천억밖에 안 되는데 규모에 비해서. 근데 이제 단가 하나의 가격 자체가 너무 크니까 주식 수도 거의 없습니다. 4,800.
야, 진짜 적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제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롯데제과는 올해부터 인도에서 도박적인 매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제과의 그 승부 상품은 설레임이죠. 아이스크림. 설레임. 인도 애들 덥잖아. 근데 콘유 아이스크림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요. 걔들 위생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래서 이 뚜껑만 따갖고 먹는 설레임에 대해서 인도 애들이 이걸 굉장히 광적으로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는 거랑은 좀 맛이 다르대요. 네. 그리고 월드콘은 인도에서 제일 큰 아이스크림이에요. 월드콘.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더 크대. 22c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월드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시장 안에서 롯데가 인도 시장을 끌어들이게 되면 사실상 매출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인도 시장만 딱 잡아도. 근데 거의 그 정도 가고 있고, 또 하나 롯데의 효자 상품은 밀키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탄산음료 중에 제일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게 밀키스거든요. 의외네요. 네, 왜냐면 전 세계에 없는 거야. 우유가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는 밀키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밀키스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밀키스의 인기와 더불어서 세트처럼 팔려나가고 있는 게 소주입니다. 근데 이 진로는 원래부터 소주를 팔았었잖아. 진로는 이미 전 세계 유통망이 돼 있는데 뒤늦게 롯데가 뛰어들어서 팔고 있는 과일 소주예요. 우리 수날이라고 있잖아. 옛날에 유명했었는데. 한때 잠깐 반짝하다 우리나라 망했잖아. 망했죠. 네. 근데 이게 외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는 아예 정통 소주 시장은 제껴버리고 수날이 파는 걸로 요거를 승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화이트 진로가 수출을 80여 개국까지 늘렸고요. 그럼 사실 선진국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빈 맥주도 지금 오빈 맥주 자체를 그 블루걸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바꿔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홍콩이나 동남아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그 수출량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이 확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힘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 2배, 3배 이상 큰 해외 시장 개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게 한류붐을 타갖고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는 좀 잘 이해가 잘 모르겠는데, 하이트진로는 매출이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식을 떨어뜨렸대. 주가 관리. 야, 하긴 그 물류 때문에 여러 번 당했어요. 오를만 하면 물류 얘기 나오면서 떨어뜨리고, 오를만 하면 파업해갖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몇 번 그래서 당했죠. 그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 식품 회사들의 주가를 결정하는 게 내수 경기하고 연결된 고리였다고 치면, 아마 올해를 계기로 해갖고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수익이나 주가가 이제 수출에서 연동되는 결과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오리온 같은 이미 해외에서 자리를 잡은 기업도 있죠. 있습니다만, 신규로 아까 이 참치하던 동원, 그리고 오뚜기, 그리고 롯데가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으로 인도 시장 안에서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요 3개 그룹들은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가격이거든요. 하이트진로는 확실히 저평가. 예. 그래서 연말에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실 하이트는 워낙 문어발을 많이 퍼뜨려 놨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집중성이 좀 떨어져서 하이트진로는 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오뚜기나 동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오리온 같은 거, 그리고 농심, CJ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때 상당한 그 매출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한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면에서 K푸드 오브럼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이가 더 이상 우리의 문화적 위상만 안 깎아 먹는다고 치면 길게 보면 2, 3년 안에 아니면 짧게 보면 1, 2년 안에 이 한류 붐에 편승한 K푸드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지금의 몇 배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떡볶이를 사 먹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한테 우리가 이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과 현지화 생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4, 5년 됐는데 올해부터 그 결실들을 본격적으로 거둘 거다라는 예상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 식품주들이 진짜 못 가긴 못 갔네요. 아예 시장에 완전히 관심 받기라서 많이 못 갔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올해 흉년 관련된 것도 좀 나오고 식료품 시장들, 이렇게 원자재들의 전반적인 상승 그리고 올해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들 거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미래학자 같지만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남부, 일본까지 거의 인도양에서 예전에 생겨나던 비구름들이 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그래서 굉장히 가물고 힘든 1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농산품들 수확이 떨어질 거고 그와 관련된 가격 상승이 하반기 때부터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5월, 6, 7월 되면 벌써부터 가뭄 때문에 사네 못 사네 막 이 소리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면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